매 순간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100% 책임지려는 사람에게는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어떤 문제든 그것을 시련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며 가장 위대한 치유자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참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일은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듯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외부가 아닌 내부로 시선을 집중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요. 최근 마음이 다소 불편한 일들이 있어서 마음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조 비테일과 이아레 아카레 휴렌 박사의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입니다. 채널 초창기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하와이인들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인 호오포노포노는 바로잡다, 오류를 정정하다를 뜻하는데요.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를 시련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모든 문제는 그저 과거의 기억들이 내 안에서 재생된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마케팅 대가이자 자기계발 작가인 조 비테일이 아주 신기한 인물을 만나러 가면서 시작됩니다. 환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차트만 보며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전원 완치시킨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권위자 휴렌 박사인데요. 휴렌 박사는 그 기적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아픈 사람들이 나타난 건 결국 내 안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의 상처와 부정적인 기억들을 씻어냈을 뿐인데 세상이 치유된 것이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뒤로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면 호오포노포노의 이 4마디 주문을 습관적으로 중얼거리곤 하는데요. 그러면 요동치던 마음이 바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고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책임감도 강하게 받곤 합니다. 이 호오포노포노의 4마디 주문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100%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얼룩을 말끔히 지워내는 정화 작업입니다. 정체된 에너지를 흐르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 삶에 평화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신비로운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럼 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지혜,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대화. 2005년 10월 21일 나는 마침내 휴렌 박사와 직접 통화했다. 그의 본명은 이아레 아카레 휴렌이었다. 그는 자신을 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이와 나의 통화는 1시간가량 걸렸던 것 같다. 나는 그에게 심리치료사로서의 자신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하와이 주립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했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이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 못해 아예 그만둬 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사람들은 그 병동을 통과할 때마다 환자들이 덤벼들까 봐 무서워 벽에 등을 붙이고 지나갈 정도였다. 그곳은 거주지로도 일터로도 방문할 곳으로도 결코 유쾌한 곳은 아니었다.
휴렌 박사, 아니 이는 한 번도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진료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단지 기록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했다. 그가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몇 달이 지나자 수갑을 찾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도록 허용이 됐지요. 독한 약을 먹었던 사람들도 복용하는 약이 줄어들었고요. 통제 없이 절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근과 이직이 사라졌죠. 마지막에는 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필요한 인원보다 직원들이 남아돌게 되었는데도 그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왔어요. 현재 그 병동은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내가 그들과 공유한 부분을 정화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휴렌 박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내가 온 세상의 창조자란 것이다. 납득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내 인생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말이다. 그것들은 모두 내 인생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나 대통령, 경제 상황 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들 역시 그에 대한 치유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내 안에 투영된 형태로 존재할 뿐이기에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휴렌 박사로부터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수용하기는커녕 이해하기조차 힘들었다. 책임지는 일보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쪽이 훨씬 더 쉬운 법이니까. 하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다. 그에게 치유, 즉 호호포노포노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내 인생을 치유해야 하듯 누군가를 고치고 싶다면 그가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선 나 자신부터 치유하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휴렌 박사에게 그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했는지 물었다. 정확히 말해 그가 그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뜻이었다. 그냥 미안합니다와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하고 또 계속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였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나 자신을 개선하면 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신성에게 기대어 그것을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언제나 통했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나아가는 이 치유법이 바로 호호포노포노다. 휴렌 박사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책을 써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토르 노레 트렌더스의 사용자 환상을 읽어보라고 권할 뿐이었다. 책벌레인 나는 곧장 인터넷으로 그 책을 주문해 책이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탐독해 나갔다. 우리의 의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그 책의 논지였다. 노레 트렌더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몇 초마다 수백만 비트의 정보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흘러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기껏해야 초당 40비트 정도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비트의 정보는 실제로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는 의식적인 경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휴렌 박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완전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믿음이다. 휴렌 박사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가 자신을 정화할 때 비로소 세상은 깨끗해진다. 그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모든 것들은 투사된 환영에 불과하다. 아마 이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외부 세상은 내 삶의 그림자라는 융학파의 주장과 흡사한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휴렌 박사는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는 듯하다. 그에게 외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다. 신성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신이란 하느님, 인생, 우주 등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든 총체적이고 고차원적인 힘을 의미한다. 나는 휴렌 박사가 곧 개최할 세미나에 대해 물었다. 내가 거기서 얻을 게 있을까요? 무엇을 얻든 얻어야 할 걸 얻게 될 겁니다. 무엇을 얻든 얻어야 할 것을 얻는다니. 나는 그의 말이 70년대 자기계발서에서나 나오는 구태의연한 말투로만 들렸다. 세미나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나는 계속 정화를 하고 그곳에는 올 준비가 된 사람들만 옵니다. 30명에서 50명쯤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의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휴렌 박사는 정시에 강의를 시작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나를 지목했다. 조셉, 컴퓨터에서 뭔가를 삭제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지요? 모르겠는데요. 내 대답에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컴퓨터에서 뭔가를 지우면 그것이 어디로 가지요? 그가 청중을 향해 다시 한번 물었다. 휴지통이죠? 누군가 소리쳤다. 맞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컴퓨터 안에 남아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들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지워야 합니다. 강의는 흥미진진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왜 기억들을 영구히 삭제해야 한단 말인가?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억으로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 기억은 쉼없이 재생되는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영감은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여러분은 영감을 받으며 살고 싶을 겁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모든 기억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정화입니다. 휴렌 박사는 오랜 시간을 들여 신성이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인지를 설명했다. 기억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제로 상태에서는 한계 또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신성만 존재할 뿐 신성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어쩌다가 무한한 상태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흔히 기억이라 불리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삶을 보낸다.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종종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내 안에서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공유된 기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들로 하여금 이상행동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정화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화 방법을 전해주었다. 그중 휴렌 박사가 가장 많이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나 역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다. 간단하다. 네 가지 말을 신성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동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끔 잠에서 깰 때 머릿속에 노래 한 구절이 맴도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정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화는 이루어졌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좁은 시야가 존재하는데 그 시야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부정확하다고 휴렌 박사가 말했다. 처음에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가이 클렉스턴의 비틀린 마음을 읽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 책에 소개된 여러 실험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두뇌에 의해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중 벤자민 리벳이라는 저명한 신경생리학자가 실시한 실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뇌 전도 기계를 설치하고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뭔가를 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두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되며 의식적인 인지 단계는 그 다음이라는 추론이 나오게 된다. 클래스터는 움직이려는 의지는 실제 동작이 시작되기 전 5분의 1초 먼저 일어나지만 두뇌상의 파동은 그 의지보다 3분의 1초 앞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벤저민 리벳의 말을 소개했다. 윌리엄 어비는 그에 져서 욕망에 관하여에서 이런 실험들은 우리의 선택이 의식의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의지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의 표면 위로 솟아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놀라운 실험들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벤자민 리벤 역시 그의 책 마음의 시간에서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직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당신의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든 충동 역시 의식적으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두뇌가 먼저 이 책을 집으라는 신호를 보낸 뒤 이 책은 흥미로워 보이는군. 이걸 사야겠어. 라는 의식적인 마음이 따라왔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갑을 열라고 쿡쿡 찌르는 그 최초의 신호를 결코 통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믿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클래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의지는 의식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의식 속에서 계획이 탄생하지도 않는다. 의지는 예감이며 의식 세계의 한쪽 구석에서 깜박거리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상징이다. 분명한 의지란 기껏해야 분명한 예감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나는 골치가 아파왔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의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나는 살을 빼기로 독하게 마음먹고 40여 킬로그램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살을 뺀 걸까? 아니면 내 머릿속의 신호에 반응해서 살을 뺀 걸까? 그것은 영감이었나? 기억이었나? 나는 휴렌 박사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제로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의지에 대한 필요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중에 대한 걱정은 단지 기억이 재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런 기억들이 제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제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체중에 대한 걱정 뒤에 도사린 기억들을 신성히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이 경험을 지배합니다.
신성으로부터 나온 영감과 무의식 속에 축적된 기억, 전자는 새로운 것이고 후자는 묵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로는 당신과 신성이 거하는 곳이자 부와 건강과 평화라는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나의 평화. 휴렌 박사는 의지의 뒤편에 숨겨진 근원,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기억이나 영감을 경험한다. 체중에 대한 걱정은 기억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일 뿐이었다. 그것을 정화한다면 신성이 영감과 함께 흐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거의 전생에 걸쳐 내게 비만의 족쇄를 채웠던 과식의 욕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솟아난다. 내가 그것을 정화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그것이 계속 표면으로 떠오르는 동안 나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과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절대 유쾌한 일은 못 된다. 물론 그런 충동에 대해 안 되라고 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적절한 때에 충동을 제어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가. 대신 기억을 정화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과식의 욕구는 더 이상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오직 평화만이 남는다. 간단히 말해 의지는 영감에 비하면 마치 헝겊 인형처럼 무기력하다. 뭔가를 하려고 결심할수록 나는 현실과 계속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영감의 나를 내맡기자 인생이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섣불리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의지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탐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예외라니요? 주말 세미나는 예상보다 심오했다. 휴렌 박사는 우리들이 찾는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밖이 아니라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이다. 여기서 핵심은 전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원망할 사람은 없다. 모든 게 다 내 책임이니까. 하지만 가령 누군가 성폭행을 당했다면요? 누군가 물었다. 자동차 사고는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곳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박사가 물었다. 이것은 모든 일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내키지 않는다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요. 그는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살인자와 성폭행범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그는 그들이 기억 혹은 프로그램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도우려면 그 기억들을 제거해야 했다. 방법은 정화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치료사로서 직업적으로 그들을 대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이유였다. 대신 그는 그들의 진료 기록을 읽으면서 신성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한계가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가 알고 있는 방법을 쓰기로 했다. 모든 작업이 휴렌 박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졌고 환자들은 치유되었다. 휴렌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서 호오포노포노는 바로잡다 혹은 오류를 정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호는 하와이 말로 원인이란 뜻이고 포노포노는 완벽함을 뜻하죠. 고대 하와인들에 따르면 생각이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오염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호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한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호포노포노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내면, 즉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이 놀라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호포노포노는 정말 단순합니다. 고대 하와인들은 모든 문제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모든 생각들이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나 장소, 사물에 대한 기억들로요. 지적 활동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성으로는 그저 관리만 할 뿐이죠. 관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호포노포노를 행하면 신성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중화하거나 정화합니다. 단지 그것들과 나를 연결하는 에너지를 중화하는 것이죠. 즉 호포노포노의 첫 단계는 에너지의 정화입니다. 에너지를 정화하면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가 중화될 뿐 아니라 해방되면서 새로운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단계로 신성을 받아들이고 신성이 공을 빛으로 채우도록 허락하는 단계가 옵니다. 호포노포노를 하기 위해서 문제나 오류가 무엇인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상의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민이든 정서적인 장애이든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를 알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감지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정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이죠. 휴렌 박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예외도 변명도 빠져나갈 구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10년 전에 나 자신과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든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하루를 버틴다면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을 너무 커서 다 먹으면 배탈이 날 정도로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나에게 상으로 내리겠다고 말이죠. 한데 한 번도 그 내기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꽤 오래 참은 적도 있었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도 인간이었다. 나 역시 스스로를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왔지만 내 바람과 맞지 않은 사람들이나 상황에 아직도 휘둘리곤 한다. 내게 닥친 인생의 파도를 대부분 잘 참아 넘기는 편이지만 전적으로 만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까요? 문제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가 물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될 때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들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그가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만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다면 당신 역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벗어날 길은 하나뿐이다. 정화. 휴렌 박사는 말한다. 매 순간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100% 책임지려는 사람에게는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고대 하와이 호오포노포노 치유 과정에는 자기 내부의 오류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사랑에게 간청합니다.
미안합니다. 외부의 문제로 나타난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이든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문제로 나타난 내면의 오류를 변형시키는 일은 사랑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호호포노포노는 어떤 문제든 그것을 시련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문제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재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감에 의해 행동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휴렌 박사가 수없이 강조하는 전적인 책임이란 완전한 수용을 의미한다. 내 인생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 모두가 대상이 된다. 그들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며 그들은 내 인생 안에 있다.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내게 있다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이것은 사고를 뒤집고 마음을 열고 틀을 깨는 개념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인생을 변형시키는 일이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에게 100% 나의 책임이라는 것은 실천을 고사하고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개념이다. 하지만 일단 수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 자신을 변형시켜 나머지 세상도 변화시킬까 생각하는 단계에 이른다. 확실한 방법은 사랑합니다. 란 말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유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사용해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유가 필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치유해야 한다. 모든 경험의 근원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 호호포노포노 치유법의 핵심이다. 잠시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당신이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나는 사랑합니다를 계속 되뇌 것이다. 휴렌 박사는 많은 시간에 걸쳐 기억들이 공유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예컨대 당신이 타인에게서 불쾌한 무엇인가를 감지했다면 당신의 내면 또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 당신 안에 그것을 정화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떠나게 된다. 휴렌 박사는 호호포노포노가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이건 맥도날드식의 인생관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금방 나오는 패스트푸드 음식이 아니에요. 신은 식당 종업원이 아닙니다. 계속 정신을 집중하고 정화하고 또 정화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궁금해한다. 내가 쓴 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은 정신과 의사든 뭐든 그 누구라도 고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휴렌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 증명해 보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휴렌 박사가 정신병원에서 일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 휴렌 박사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답변을 주었다. 나는 하와이주 복지부가 운영하는 하와이 주립병원 내 정신요양시설에서 임상심리학자로 일했습니다. 1984년 처음 통제구역 병동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격리 병실이 거친 환자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내가 이 병원을 떠날 당시 병원은 다음과 같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 격리실이나 팔찌, 족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 극심한 폭력 사건은 매우 드물게 일어났고 대개는 신참 환자들에게서만 발생했다. 3. 환자들은 병원을 떠나기 전에 살 집과 일자리, 법률 문제 등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했다. 4. 조깅이나 테니스 같은 병동 밖에서의 여가 활동들이 의사의 허락이나 팔찌와 족쇄의 착용 없이 진행되었다.
5. 세차 같은 병동 밖에서의 노동이 의사의 허락이나 팔찌와 족쇄의 착용 없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6. 병동 내에서 환자들이 하는 일과 중 빵을 굽고 신발을 닦는 일이 포함됐다. 7.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횟수가 늘었다. 8.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병가를 내는 일이 없어졌다. 9. 사람들이 병동 환경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도색 작업과 보수 작업을 제때한 결과 병동 환경이 상당히 쾌적해졌다. 10. 병동 직원들은 환자들이 스스로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였다. 11. 환자들이 입원해서 퇴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년에서 몇 달로 급감했다. 12. 환자와 직원의 삶이 보호관리 차원에서 급격히 개선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아끼게 되었다. 병동의 임상심리학자로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회개와 용서와 변형의 호호포노포노를 실행했습니다. 병동으로 가기 전에도, 병동에 있는 동안에도, 병동 밖에서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 안의 그것을 청소했지요. 나는 한 번도 병동의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심리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살이 연구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다만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문제를 유발하는 내 안의 것들을 100% 책임지고 정화했을 뿐입니다. 나는 나를 있게 한 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불완전한 것은 반발하고 재생되는 기억들, 즉 판단, 분노, 화, 짜증 같은 기억들입니다. 나의 평화. 이알의 아카라 휴렌. 나 역시 호호포노포노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지만 마음을 열고 기꺼이 동참하려는 사람들에게 호호포노포노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열린 마음은 그들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반영했다. 내가 투명해질수록 주변 사람들도 투명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내면보다는 외부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쉽게 들기 때문이다. 나는 부동산업자의 안내로 마우이 일대의 집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다. 우리는 치유와 영성, 영화 시크릿, 그리고 개인의 성장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며 차로 이동하던 중에 벼랑간 계시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 중개업자는 휴렌 박사가 하와이식 치유법인 호호포노포노를 써서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의 병동 전체를 고쳤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했다. 자기 역시 그 기사를 읽고 영감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마우이의 아름다운 섬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그는 팔리지 않은 어떤 집 얘기를 꺼내며 불평하기 시작했다. 집주인과 매수자 사이에 분쟁에 휘말려 거래는 뒷전이 되는 바람에 당분간 그 집을 매매하기가 힘들게 됐다는 것이었다. 중개업자는 분명 그들의 행동에 실망하고 있었다. 순간 잠자코 듣고만 있던 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영감처럼 떠올랐다. 내가 물었다. 휴렌 박사님이라면 호호포노포노를 써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중개업자가 호기심을 보이며 외쳤다. 정말 구미가 당기는데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나는 휴렌 박사님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책을 쓰는 중이고 그에게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박사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말씀해 보세요. 휴렌 박사님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외부에서 경험과 공유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박사님은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감을 느꼈든 아니든 그는 범죄자 개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휴렌 박사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다루었던 거죠. 마음을 정화할수록 환자들 또한 정화되면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중개인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한 고비를 더 넘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역시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타인의 말과 행동이라도 자신의 경험 안에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싫어하는 부분까지 모두 자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중개업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든 매수자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휴렌 박사가 한 일은 단순히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 것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신성에게 말을 한 거죠. 요지는 공유한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나도 해봐야겠군요. 중개업자가 말했다. 하지만 뭔가를 얻기 위해 하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다시는 이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유한 에너지를 말끔히 몰아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화 작업이죠. 그것을 절대 멈추지 마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중개인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보였다. 눈을 크게 뜨고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어떤 것이 당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 문제가 내 관심 속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그걸 정화해야겠지요. 이제 이것은 내 경험의 일부가 되었어요. 내가 나의 경험의 창조자라면 이건 역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차를 몰고 마우이의 다른 집들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이 문제가 저절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그 중개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는 줄곧 휴렌 박사의 치유법을 쓰고 있다고 했다.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계속된다. 그리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어느 날 나는 텍사스주 윈벌리 공동교회의 리더 민디 허터와 함께 돈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후반부에 호오포노포노의 정화법을 참석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어느 신사가 다가와서는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미안하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죠? 자애로운 신이나 신성이 내가 용서 빌기를 기다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신성이 나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진작 말해 주었어야 할 말을 들려주었다. 그 말은 신성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죠. 신성을 향한 말이었어도 그것은 결국 당신을 정화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다.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제로 상태,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는 순수한 사랑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근접한 표현일 것이다. 사랑은 그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따라서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함으로써 순결한 상태, 즉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우리 안의 프로그램들과 기억들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성은 우리가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나는 얼마 전에 아끼는 친구로부터 가슴 아픈 사연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책을 읽고 영화 시크릿을 보고 매일 당신 블로그의 글을 읽으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여전히 빈털터리에 불행하고 실패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나는 노숙자로 가난뱅이로 10년을 빈곤과 싸우며 살았다. 그랬기에 늪에 빠져버린 기분, 그게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안다.
당신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 말하겠는가? 예전 같으면 나는 해결책들을 제시했을 것이다. 클라우드 브리스톨의 신념의 마력을 읽어보세요. 영화 시크릿을 추천합니다.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꾸준히 명상을 하세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등등. 하지만 그런 전공법은 내가 터득한 바로는, 그리고 휴렌 박사 역시 증언하는 바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라면 고통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돕겠는가? 호호포노포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게 이메일을 보낸 친구를 포함해 나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어떤 기억이나 고정관념을 나와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하다. 따라서 그들을 비난해서 안 된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옴짝달싹 못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주어도 그들은 대부분 그것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목을 매다는 데 사용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나를 정화하는 것뿐이다. 내가 정화되면 그들도 정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비워낼 때 그것들은 모두 인류를 떠날 것이다. 요즘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이 전부다. 또 이것은 휴렌 박사와 내가 처음 전화로 기나긴 통화를 했던 날, 박사가 자신이 하는 일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하는 일은 정화, 정화, 정화뿐입니다. 나 역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가 전부다. 나머지는 모두 신성에게 달려있다. 나는 이것이 무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자, 이제 아래의 구절을 잘 음미해 보길 바란다. 내게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경험이 되었다. 당신에게 치유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 왔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 현실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이 상황 역시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때 내게 편지를 쓴 사람과 그 프로그램을 공유한 모든 사람들이 치유될 것이다.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자꾸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거나 마음의 정화가 필요할 때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 호호포노포노의 4마디 주문을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